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가 또 관심 갖는 부분이 과연 북한은 통일을 포기하고 민족관계 폐기를 헌법화하는 이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헌법화라는 것은 북한에게는 저는 대미 메시지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는 한국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 효과는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에다가 뭔가를 명기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미국을 향하는 메시지 용도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헌법화했던 대표적 사례가 뭐냐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다가 명기한 부분입니다.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도 만들고 나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헌법에까지 명기시키는 작업을 지난해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되돌이키기 어렵다. 헌법에 명기할 정도로 지속성을 갖는다. 이 정책은 흔들리는 정책이 아니라 헌법에 명기된 우리의 목표다. 라고 아예 명기를 해버립니다. 그 말은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가역적 핵보유국입니다. 더 이상 되돌이키기 어려운 핵보유국이다. 이거를 메시지화 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누구에게 가장 적절한 메시지냐? 미국에게 보내는 가장 적절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에게 더 이상 한국을 비핵화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핵과 관련된 군축이나 핵과 관련된 군비 통제와 같이 일련의 핵 협상 형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라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관계 설정을 할 것을 미국에게 종용하는 일종의 메시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헌법에 명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의지와 결기, 지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민족 폐기, 통일 포기를 사실상 헌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 역시도 미국에게 상당 부분 주는 메시지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대남용으로 이 현 정부에 대한 화풀이, 분노 이런 표출 방식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민족 관계의 특수 관계가 아니고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더 이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북미가 담판지어야 될 북미 간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의 바이든 정부에게도 던지는 것이지만 사실상 선거 국면에 돌입해 있는 미국의 대선에 던지는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의 차기 행정부는 우리는 더 이상 되돌이키기 어려운 핵보유 국가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한국이 끼어들지 않는 북미 간의 담판 문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용도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어떤 조치 형식으로 북한이 이 통일 포기, 민족관계 폐기를 행동으로 또 옮겼는데요. 국가기관 내에 있는 대남기구를 폐지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조평통, 그 다음에 민족경제협력국, 국제금강산 관광국, 그 외에 민간단체와 교류를 했던 여러 단체들을 다 폐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인민회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회의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폐지만 이번에 밝혔지만 아마 이후에 당 정치국회의나 당 관련 회의를 통해서 아마 당 통일전선부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런 기구 자체가 폐지됐다라는 것은 대남 정책이란 자체가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교정국을 상대하는 소위 군사 전략, 국방 정책은 있지만 결국 통일을 지향하는 대남 대화, 대남 정책 자체는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밝히는 그런 행동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실효적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 조항을 이번에 헌법에 명기하겠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향후의 일정을 보면요, 3월에 최고위원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한데요.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새로 교체된 대의원들이 4월 초에 최고위원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기에서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개정되는 헌법에 바로 통일 포기, 민족관계 폐기, 정전협정 차원의 적대국가 규정, 그다음에 영토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자, 이 영토 조항의 내용을 보면요, 북한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주권 행사 영역으로 헌법의 영토를 명기하겠다, 명문하겠다. 이 내용은 결국 기존에 북한이 영토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통일 전선이라는 논리 차원에서 한반도 전체를 당연하게 자신의 영토라고 설정해 왔는데, 사실상 그것을 폐기하고 이제는 구체적인 영토 형식으로 명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 지금 주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영역, 소위 실효적 지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 한해서만 영토를 명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국가 대 국가라는 설정을 보다 영토 차원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영토를 명기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한국과는 남북한은 사실상 유엔에 동시 가입된 국가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는 이미 자신의 주권 행사된 영토를 명확하게 영토 조항의 헌법에 명기했는데, 한국과는 아직도 실제 다른 국가의 영토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표시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상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토 조항이 과연 한국과의 영토를 그런 방식으로 영토화해서 명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한국의 통일지향, 통일정책을 원천 부정하는 그런 일련의 후속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에는 영토 조항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고, 그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법적 기구들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런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효과도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북한이 지시내린 여러 가지 이번에 조치를 내린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에 72년에 발표됐던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김일성이 제창했던 통일 방안, 그리고 통일 강령, 이 모든 것을 사실상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했다기보다는 계승하지 않겠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걸 계승할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폐기하는 사실상 일련의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경의선을 다시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죠. 그러니까 소위 지뢰도 다시 매설하고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상 경의선의 차단은, 경의선에 원래 예전에 경의선을 개통하고 동해선을 개통했던 것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근거로 해서 그 몇 개월 후에 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그 장관급 회담에서 1992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있는 소위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지뢰 제거가 이루어졌고, 동해선 경의선의 소위 이제 그 개통을 사실상 하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뢰 제거들이 우여곡절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요. 이것을 다시 차단하겠다, 지뢰를 매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사실상 부정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결국 정리하자면은 과거 남북이 최초로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던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각가지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통일 지향성 선언과 강령을 내놨던 것들도 다 역시 다 폐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남북의 가장 규범적
그 관계를 규정했던 규범이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역시도 무력화함으로써 사실상 남북한을 지탱해왔던 세계의 정말에서 합의 정신, 합의 규범,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창구, 이 모두 세 개를 다 사실상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결국 그러면 뭐가 남느냐? 1953년 7월에 체결됐던 정전협정과 교정국 상황이라는 북한의 규정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남북 간의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일종의 교정국 상황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시정연설의 전체적인 내러티브 구조, 소위 이제 서사 구조상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시 체제로 돌입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전쟁과 전시 체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각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최근에 북한이 계속 전쟁과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것이 곧 전쟁을 도발할 것이다. 핵을 무기로 하든 재래식 무기를 하든 간에 전쟁을 곧 도발할 것이다. 그것의 일환이다. 라고 이제 보는 관점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러티브 구조로 본다면 이 북한의 전쟁과 관련된 발언은 전쟁 도발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방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이 전쟁 준비, 전쟁과 관련된 집중적인 발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년 반 전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1년 반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전쟁 준비에 매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 준비 일환으로 무기 생산을 위한 생산을 더 현대화해야 된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정연설까지 전시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좀 더 전쟁이 임박했음을, 전쟁이 실제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전쟁에 대한 위기설을 계속 북한이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실제 북한이 전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또 최근에는 중동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중동 전반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대중국 포위 압박 정책으로 대만 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문제로 상당 부분 위기가 상승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그 전력들이 동북아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전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전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 전쟁 준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전쟁과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것들은 실제 자신들이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당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정연설의 전체적인 서사 구조를 보면은 앞서서 전쟁에 관련된 위험성들을 계속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대적 행동,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일종의 민족관계 폐기, 이거를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서로 본다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기에는 주목을 잘 안 하는데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통일전선 논리와 민족 논리를 하루아침에 더 이상 민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은 결국 전쟁이 임박해 있다.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 이런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속적으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전쟁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한국을 더 이상 민족으로 바라보기가 어렵다. 이제는 적대적인 교정국가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관계를 폐기하고 국가 대 국가 논리를 가기 위해서 또는 그것과 연동돼서 결국은
전쟁 준비가 중요한 명분 또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 실제 휴전선 일대에서 일정한 병력을 후방 또는 제대시켜가지고 경제 부분으로 투여를 합니다. 특히 삼지연과 같은 새로운 시를 건설하는데 휴전선 병력을 빼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북한의 내부적인 그 인구 구조와 그 다음에 노동력 또 경제 활용 여러 측면에서 재래식 전력에 투여하는 인력의 상당 부분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력의 남북한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고 그리고 공군력과 해군력을 비롯한 다양한 전력 자체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한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도발적 행동을 하고 실제 도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극히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리스크를 안고 재래식 부분에서의 도발을 감행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술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은 상당 부분 대미 억제에 관련된 부분들의 형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까지 고려한다면은 실제 핵을 사용한다는 것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제적인 무력 도발을 할 수 있을까, 무력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세가 그런 전쟁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은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외교적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다극체제로 변화하면서 실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대결 국면과 대치 국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국면 속에서 미국이 과거와 같이 단일한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당극의 유일한 지배적인 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게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국 관계를 좀 더 밀도를 높이면서 오히려 같은 공동 정세를 펼칠 수 있는 굉장히 호기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전쟁을 도발한다고 할 경우에 중국이 과연 북한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할 수 있을지, 또 러시아가 과연 어떻게 러시아와 지금까지 나름대로 밀착하고 있는 이 구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도발은 북한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외교적 호기를 오히려 상당 부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 상황상으로도 전쟁은 북한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정연설의 전반의 내용에서는 북한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대가 공격을 해온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리고 먼저 무력 도발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적인 거로 본다면은 공세성이 아니라 상당히 방어적인 관리 차원의 발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쟁 도발 가능성, 전쟁 가능성은 사실상 의도성, 기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근데 다만 이 남북 간의 다양한 장치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우발적이거나 오인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은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실제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NLL 같은 경우에도 이 북방 한계선 같은 경우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인정해오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완충지역을 설정하면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서해상에서의 일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지금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북한이 그어놓은 경계선과 NLL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 이 지점에서는 전통적으로 상당한 우발적 충돌들이 발생해 왔고 빈번하게 긴장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것을 제어할 만한 어떤 장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교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우발적이거나 오인된 상태의 어떤 교전은 충분히 가능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9.19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서 실제 지상, 공중, 해상에서 모두 충돌 가능성은 다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중 같은 경우에는 25km, 40km 지점에서 공중 활동을 금지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무력화됐기 때문에 상대가 MDL을 넘지 않더라도 공중에서 일정 상공에 떠 있는 것을 오인해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전쟁 도발은 가능성은 낮지만 우발적이거나 오인된 충돌, 교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형세다라고 보여집니다.